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바닥을 찢어 놓았습니다. 유언장 조작이라는 말이 귓속에 비수처럼 꽂혔고 어머니의 노후자금 비밀이란 단어가 스멀스멀 제 등줄기를 기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묻어두고 살아온 과거 학폭 가해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 단톡방으로 돌아가 손가락 하나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한참 전 직장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자며 떠났고 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어머니를 오가며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88이 되셨고 제 곁에서 조금씩 말수가 줄고 기억이 흔들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큰딸인 저는 자연스럽게 보호자란 이름을 달고 은행과 병원을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깎지 못한 1,000원을 집에 와 장부에 적으실 정도로 꼼꼼하셨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껴야 산다고. 그게 어머니의 신조였고 저는 그 신조를 근거로 어머니의 노후자금이 든 장부를 매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눈금이 푹 꺼지듯 잔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체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확대해가며 수취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한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노후자금 비밀. 어머니가 숨겨온 그 무엇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의심을 눌러 담으며 가족 단톡방에 그 화면을 올렸습니다. 막내 미정은 곧장 느낌표로 반응했고 동생 영수는 화난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낮은 호흡과 묵직한 숨,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 귓가를 긁었습니다. 정리하라는 말, 숨기지 말라는 말, 집을 팔지 말라는 말. 저는 낯선 기척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호흡을 곱씹으며 어머니의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낡은 서류철 속에 묵직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모르는 법무사의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도장, 여러 날짜의 표시, 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한 구절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광속으로 왔다 갔다 하며 특정 문장에 멈췄습니다. 집과 예금을 장학기금으로 전부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걸리며 화면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미정은 놀람을 표시했고 영수는 말도 안 된다며 팝콘,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폰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끊어야 할지 받아야 할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짧은 안내음 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또박또박 제 귀를 찔렀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요구, 진실을 덮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결정했다는 통보. 저는 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통화 시간, 메시지 도착 시각, 단톡방에 올라온 형제자매들의 반응, 어머니의 표정까지. 미정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둘러서 표했고, 영수는 누군가 유언장 조작을 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 뒤에서 멀쩡한 손가락으로 침착하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무엇을 붙들며 글자들을 타이핑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확실하다는 점, 법무사 이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갖춰졌다는 점. 그러면서도 제 현관문을 밀며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정체 모를 기척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 밤, 저는 2번이나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봉투를 다시 열어보려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른 순간이었고, 2번째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오래된 메모지에서 제 과거가 슬며시 새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무너뜨렸던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선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어둑한 계단 밑에서 저는 그 애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과 몸열이 익숙해질 즈음, 그 애는 어느 날 전학을 갔습니다. 저는 죄책감 대신 안도를 선택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일을 안개처럼 흩어버렸습니다. 그 안개가 이제 제 거실 한복판에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선 제 서류를 점검했고, 직원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이 박동을 잃지 않도록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문서는 어머니가 1년 전에 남긴 자필증서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재산 전부를 서나 장학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 이름은 동네 구청 사회복지사와 장례식장에서 도움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문서의 날짜와 도장이 정확했습니다. 직원은 추가로 1개월 전 갱신된 유언장 접수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시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갱신본에는 상속을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 사이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2번째 문서야말로 본인 몫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라고 주장했고, 미정은 어머니의 한평생이 반영된 1번째 문서가 더 어머니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목소리가 말한 약속, 숨기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이 모든 사슬을 쥔 손의 정체. 갈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영수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한 내역을 캡처해 올렸고, 미정은 어머니 집에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검사 결과표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눈을 감고 계셨고, 가끔씩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머니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어머니를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게 했을까요? 그 답은
어머니의 낡은 옷장 속 쌀포대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철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예금 통장 몇 권과 좁은 간격으로 빽빽하게 적힌 공책 한 권, 그리고 작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날짜와 금액, 송금처, 수취인의 이름이 가지런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에 선아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과금이라는 단어가 줄마다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조금씩 떼어 선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병원비, 때로는 등록금, 때로는 제사가 가까워 오는 달에는 조금 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바닥을 덮은 햇빛이 제 발등 위에서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잊은 것이 아니라 숨겼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 둘러댔던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자금 비밀은 제 과거 학폭 가해의 이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대신 들어 올렸고 제 손이 떨리던 그날부터 손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공책 끝장에 남겨진 마지막 한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줄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일이 꿈틀거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커져가는 불길, 영수의 주장, 미정의 망설임, 그리고 제 손이 한번 저질러버린 그 치명적인 실수. 저는 이 대목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를 더럽히는 고백이자 이 사연의 심장입니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원 서류와 보험 서류를 챙기기 위해 어머니의 서랍에 있던 도장을 꺼냈습니다. 잠깐이었고 필요했고 하필이면 그날 법무색에서 최근 유언장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뜯었고 내용물을 읽었습니다. 재산 전부를 선아 이름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게 한 번의 도망도 한 번의 귀환도 허용해준 유일한 아지트였습니다. 그 집마다의 문고리가 제 손가락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졸하게도 억울했습니다. 방바닥과 벽지의 역사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이 집의 지분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유언장 양식을 찾아 프린트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에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찍었던 도장을 스캔해 놓았던 파일이 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유언장 하단에 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을 했고 고지식한 문장들을 골라내며 정돈했습니다. 균등 분배라는 말이 제게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인쇄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색에 연락해 유언장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적 검토 후 접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양심을 갱신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첫 번째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나날은 갈등의 도가니였습니다. 영수는 부동산을 불러 감정가를 알아보자고 했고, 미정은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 캡처와 감정 섞인 문장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길게 이어지는 호흡, 갑자기 끊기는 정적, 그리고 제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문장들. 저는 처음엔 사기일 거라며 무시했고, 다음엔 저를 협박하려는 누군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통화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던 미세한 잡음과 어머니가 자주 쓰던 작은 습관이 제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침을 삼키기 전에 2번 짧게 헛기침을 하는 습관, 말끝을 미세하게 올렸다 내리는 호흡. 저는 놀라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병동 공용 전화는 외부로 전화가 가능하되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계셨구나. 어머니가 스스로의 뜻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전화를 걸고 계셨구나. 어머니의 작은 손가락들이 전화 숫자판 위를 더듬는 모습을 상상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벌였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한 번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유언장 조작의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법무색에 예약을 잡고 원래의 자필 증서 유언장을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가능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빙과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증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혀끝에서 부끄러움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가 저지른 유언장 조작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지 못하고 문장 끝을 애써 흐리며 간곡한 표정으로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증인들은 어머니의 첫 유언장의 의지가 분명했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의 철제 상자에서 공책과 통장을 챙겼고 거기에 기록된 송금 내역과 설명을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훑을 때마다 제 속이 썩은 사과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가족에게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은 뒤 가족 단톡방에 입장했습니다. 화면 상단의 제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세 남매라는 이름이 붙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길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갈등을 키운 방식, 그 밤 제 손이 저지른 일, 어머니의 공책에서 발견한 노후자금 비밀,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주인이 사실은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모두 적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곧이어 영수의 전화가 울렸고 미정의 메시지가 폭풍처럼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창밖의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제 손을 꼭 쥐는 힘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첫 유언장을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영수와 미정은 분노와 당혹을 지나 어머니의 공책을 읽었습니다. 장부의 끝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고 미정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더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유언장 조작은 기록으로 남아야 했고 저는 그 책임을 제 몫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진술서를 접수할지 혹은 가족의 합의 아래 끝낼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에 기대어 제 죄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과 시간의 부족함이 우리의 결정을 더디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진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사드렸고 병실에는 잔잔한 국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선아의 이름을 검색하고 오래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저의 과거 학폭 가해에 대한 사과와 어머니의 수십 년간의 속죄,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용서인지 가장 혹독한 심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호함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저는 제 죄가 사라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꾸며낸 면죄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가족을 찢지만 거짓은 반드시 가족을 좀먹습니다. 단톡방의 간편한 버튼 하나로 시작된 제 거짓은 한 노인의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고 한 집안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밤마다 되뇌이며 잠이 듭니다. 어머니의 공책은 이제 제 책상 서랍 맨 앞칸에 있습니다. 펼칠 때마다 잉크 냄새보다 먼저 어머니의 손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노후자금 비밀이 사실은 제게 남겨진 유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집도 아닌 견딜 만한 죄책감과 끝없이 되새길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긴 진실이 가족을 지키는 일일까요? 아니면 늦더라도 드러낸 진실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까요?